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황지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죠. 일교차가 꽤 커졌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노인분들 영향 많이 받으십니다. 우리나라는 또 유례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노인분들께 꼭 감별이 필요한 두 가지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성 류마티스 질환으로 오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먼저는 노인들에게 감별이 필요한 노인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것과 꼭 감별이 필요한 류마티스 다발 근통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노인병의 특징을 보면 전형적인 증상과는 좀 다르게 비전형적인 어떤 질환에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들을 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또 노인으로서 연세가 많은 것과 비슷하게 만성적인 특성과 굉장히 느린 진행을 또 보입니다. 또 노인분들이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제도 상당히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여러 질환과 여러 약제를 복용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합병증 발생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신 것에 의해서 노쇠,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또 여러 기능적 쇠퇴로 인한 합병증 발생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고립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생리적인 예비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 노인들에게서 질환을 볼 때 꼭 같이 고려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또한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노인 질환을 볼 때 함께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화가 되면 당연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근골격계의 변화를 보면 근육의 양이 일단 줄어들고 근육의 크기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탄력 조직도 감소하게 되면서 힘줄, 그리고 인대와 같이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자리들, 또 근육이 붙는 자리들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관절이 이전보다 많이 움직여지기가 어려운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 신장이 감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뼈를 구성하고 있는 뼈의 미네랄과 뼈의 양, 골양이 감소를 하게 돼서 이런 근육량의 감소나 탄력성의 감소,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가 민첩한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골절의 위험, 낙상을 쉽게 한다거나 어디에 부딪힌다거나 했을 때 골절의 위험이 또 증가하는 것이 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의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천 면역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 선천 면역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호중구나 대식세포, 자연 살해세포와 같은 것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감염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또한 적응 면역,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것 역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표적인 B세포와 T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고, 특히 B세포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들이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T세포는 주로 외부에서 들어왔던 항원에 대한 면역 기억을 가지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T세포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면서 면역 기억이 소실되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반응을 잘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면역의 변화로 인해서 백신의 반응이 좀 떨어져서 백신의 효율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자기 세포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에 좀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면역 체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염증을 낮은 수준으로 몸에 계속 가지고 있는 현상, 이것을 염증 노화라고 합니다. 여러 질환의 발병의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근골격 통증 환자, 즉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내원하신 환자분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자들을 진단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에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보통 어디가 아프다라고 오시면 우리는 관절에 생긴 통증인지 관절 주변부의 통증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요. 이것이 급성인지 또 만성인지, 또 염증성인지 비염증성인지,
또 염증이 하나의 관절에 생겼는지 여러 개의 관절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질환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노인병에서는 이런 전형적인 것들이 어그러지는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진단의 알고리즘을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감별해야 되는 노인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뭐가 다른 것인가? 60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노인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lderly onse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하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60세 이하, 보통은 30에서 50세의 성인에게 발병을 하고 이런 것을 특별히 영 온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분류 기준이긴 한데 이 표를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침 강직, 손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최소 1시간 이상 지속되는데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뻣뻣함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먹을 쥐기가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뻣뻣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3개 이상 여러 관절에 붓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찰했을 때 아래 보시는 14개 중에 동시에 3개 이상의 관절에서 관절에 붓기나 활액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손 관절에 붓기가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더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손관절 중에서도 아무 손관절이 아니라 손목이나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앞에 있는 관절이죠. 손바닥에 가까운 쪽, 그리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쪽의 관절을 근위지간 중수지 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관절 중에 최소한 한 관절 이상의 부기가 있을 때 우리가 류마티스에 좀 더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이 관절들이 어느 한쪽, 왼쪽이면 왼쪽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대칭적으로 생긴다는 것이 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또 아주 오래되면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해서 뼈가 튀어나온 부위, 대표적으로는 팔꿈치가 될 텐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우리가 굽혔을 때 펴는 쪽에 있는 근육의 표면에 만져지는 피하 결절이 류마티스가 오래된 환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 요즘 검진에서도 많이들 류마티스 인자 체크하시는데요. 정상인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에서의 위 양성률이 5% 이하인 검사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양성이 나온다면 우리가 감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골 미란, 뒤에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상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소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보면 손 관절 부위에서도 지금 쓰여있는 근위지간 관절 가운데 중수지 관절, 손가락과 손바닥이 이어지는 부위, 그리고 손목 부위, 이 세 곳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전형적인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파란색 표시가 된 원위지간 관절이나 수근 중수 관절이라고 하는 이 엄지손가락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쪽에 수근 중수 관절이라고 하는 곳은 퇴행성 관절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분포만 보더라도 류마티스에 가까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진을 몇 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40세 여자이고 3개월 전부터 지속되는 양측 손목의 부기와 압통, 지금 표시된 양측 손목의 부기와 압통으로 오셨고 왼쪽의 중수지 관절의 부기와 압통. 여러분들 손목이 손바닥이나 팔목에 비해서 좀 가늘잖아요. 그리고 주먹을 쥐어보시면 이 손가락이 불룩불룩 뼈가 튀어나온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 사이사이가 원래는 움푹하게 패여 있는데 여기에 부기가 생기게 되면 여기가 한 통속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끝마디가 아닌 중간마디가 압통, 만져서 통증이 있는 현상을 보였던 손가락의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양측의 대칭성으로 증상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부위고요.
다음은 50세 여자이고 꽤 오래전이죠. 2년 전부터 시작된 양측 손목과 손가락 관절의 통증과 부기가 있었는데 2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여러 관절의 통증과 부기가 악화됐다고 내원을 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손목이 부어 있고 또 중수지 관절, 손가락에서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부기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해도 가운데 마디가 다른 두 손가락보다 많이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관절은 일직선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비껴간 것으로 봐서 관절이 이미 변형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이 환자의 엑스레이를 좀 볼 텐데요. 왼손의 사진을 좀 확대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손가락 사진에서 이 손바닥에 이루어져 있는 뼈들이 5개가 있고 세 번째 뼈를 보시면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와 다르게 이 머리가 제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뼈와의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손목을 보시면 우리가 정상적인 손목에는 8개의 뼈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가면서 움직임을 조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관절을 보시면 8개의 뼈가 거의 구분되지 않고 뼈들이 마치 파먹은 듯이 골 미란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된 환자가 이렇게 뼈의 진행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이고요. 앞서 류마티스 결절이 이제 팔꿈치와 같은 펴는 쪽에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만져서도 덩어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모양들이 있고 이것은 손가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펴는 쪽에 덩어리들이 생길 수도 있는 모양이고요. 그런데 앞서 보신 이런 분류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이미 한참 진행한 환자들만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보니 분류 기준이 새롭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더 류마티스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분류여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침범된 관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냥 아프다가 기준이 되지 않고요. 의사가 검사할 때 부어 있거나 실제 만져서 압통이 있는 통증을 느끼는 그런 관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를 하시지만 검사 시에 부어 있지 않거나 만져서 크게 통증이 없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추가적인 영상 검사로는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활막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이 염증이 MRI나 초음파 검사상 보인다면 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시면 우리가 적어도 이 표에서 합산한 점수가 6점 이상일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점수의 기준이 큰 관절보다는 작은 관절일 때 그리고 개수가 많을 때 점수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관절이라 함은 앞서 보신 사진들이 다 손가락이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과 같은 관절을 우리가 큰 관절이라고 부르고 큰 관절만 문제가 있다면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분류 기준상의 점수는 0점입니다. 즉 작은 관절을 좀 더 많이 침범하는 것이 류마티스에 합당한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혈청 검사, 우리가 류마티스 인자 검사 많이들 하시죠. 이 류마티스 인자 외에도 CCP 항체라고 하는 좀 더 특이한 검사가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고 두 검사 중 어느 것이든 양성이 나오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약양성, 즉 정상 상한치의 3배 이하인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낮고 강양성, 3배를 초과해서 양성인 경우엔 점수가 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기 반응 물질, 우리가 염증 수치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염증 수치가 역시 있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좀 더 합당합니다. 또한 증상의 지속 기간을 보면 급성으로 발병하는 경우보다 6주, 아급성 이상의 기간을 가지는 경우에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혈청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도 류마티스 인자 검사에서 양성 나왔다. 나 류마티스냐?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단 결과를 좀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류마티스 인자 양성은 상당히 나옵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침샘과 눈물샘을 침범하는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류마티스 인자는 95%까지 양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관절의 증상이 전혀 없으신 분이 류마티스 인자가 강양성이 나왔다면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다른 류마티스의 존재를, 류마티스 질환의 존재를 알아봐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외에도 혼합형 결체 조직 질환이나 전신 홍반 루푸스와 같은 류마티스 대표적인 질환들에서도 빈도가 상당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류마티스 인자가 나올 수 있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노화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질환과 전혀 관계없이 노화 자체만으로도 4명 중 1명까지 양성을 보일 수 있다고 알려집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인자가 나온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에서 그냥 류마티스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또 별표를 표시한 것들을 자세히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관절통도 있고 전신통도 있고 약간의 미열도 있고 하는 감염들, 그리고 완발성 슬개관 경화증이나 악성 종양, 암이 있는 환자에서도 류마티스 인자 양성을 당연히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예방접종 시행 후에도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 양성 자체를 곧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인하실 필요는 없고,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 나오고 내가 현재 관절 증상이 있다, 관절에 압통이 있거나 관절에 부기가 있다면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셔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것인지 혹은 류마티스 질환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검사로 항CCP 항체가 새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시기를 여기 0이라고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15년 전부터 이 특이한 항체인 항CCP 항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없이 항체만 가진 채로 15년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각각 다른 색깔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발병이 가까워질수록 이 항CCP 항체의 양성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의 색깔이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항CCP라고 하는 시트룰리나 펩타이드에 반응하는 항체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진다. 그래서 소량 나왔을 때보다 많이 나왔을 때, 강양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은 관절 초음파 검사인데요. 요즘 관절 아프다고 류마티스 내과 혹은 관절을 보시는 선생님들 찾아가시면 관절 초음파들 많이 하실 겁니다. 관절 초음파 검사에서는 우리가 이학적 검사, 의사가 만져서 진찰해서 부기가 만져지지 않는 관절이라 할지라도 좀 더 예민하게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상에서는 이 하얀 라인이 뼈를 가리키는 라인인데요. 여기 까맣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 활막염입니다. B 그림, 아래 그림에서는 여기에 얼마나 염증이 있는지를 보는 파워 도플러라고 하는 것을 걸어서 염증이 실제 이 조직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우리가 류마티스 분류 기준에서 환자분이 관절이 불편하다 하고 오셨을 때 이학적 검사에서 없더라도 초음파상에서 이러한 소견을 보인다면 류마티스를 의심하면서 추가적인 검사들을 해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가 60세 이하에서 오는 걸 젊은 연령대 발병 혹은 청년 발병이라고 부른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르죠. 유병률은 100명에 1명 혹은 200명에 1명 정도의 유병률인데요. 남녀비를 보시면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발병, 6주 이상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관절, 다발성, 적어도 4개 이상의 관절을 침범을 할 때 우리가 류마티스를 좀 더 시사한다고 합니다. 작은 관절 위주의 침범, 특히 손가락, 손목, 발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 위주의 침범을 하고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관절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에 생길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 외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의 증상이 좀 젊은 연령대 발병하시는 경우에는 덜 흔합니다. 또한 질병의 활성도, 얼마나 염증이 많으냐, 얼마나 상태가 나쁘냐라고 할 때 상당히 중증도가 다양합니다. 약한 질병 활성도부터 굉장히 높은 질병 활성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고요. 대부분 혈액 검사에서 혈청 양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60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노인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60세 이상의 인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체크가 되는 것 같고요. 남녀비를 보시면 여자에게 두드러진다기보다 비슷하게 발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분에게서도 남성 노인분에게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서서히 발병하는 젊은 연령대와 다르게 굉장히 갑자기 시작하고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또한 작은 관절이 특징이라고 했던 류마티스 관절염의 모양을 좀 벗어나서 큰 관절, 어깨나 무릎 같은 큰 관절에 침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전신 증상, 류마티스 관절염만으로 열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이 노인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의 또한 특징이고요. 체중 감소도 흔하고 피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관절이 아닌 곳에 생기는 관절 외 증상도 상당히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질병 활성도를 보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노인에게서는 주로 심각한 중증까지 보일 수 있는 높은 질병 활성도를 보이고요. 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 항체와 같은 혈청 마커들이 종종 음성인 경우가 노인 발병에서 좀 더 많습니다. 앞서 관절 외 증상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관절이 아닌 곳에 생기는 관절 외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름이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에 국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신에 발생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장기의 증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점막이나 피부에 아까 보신 피하 결절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피부가 괴사되는 괴사성 농피증, 또한 심폐 쪽으로는 흉막염, 그리고 폐의 섬유화나 간질성 폐질환, 폐가 딱딱해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외에 기관지 확장증이나 염증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관상동맥 질환, 동맥 경화, 또 흉막과 같이 폐를 싸는 막뿐만 아니라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도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혈관염도 드물지만 소혈관이나 중간 크기 혈관을 침범하는 혈관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매우 드물지만 신장에도 신장 사구체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과 선생님들이 보통 공막염이나 상공막염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관절 증상 호소할 때 류마티스 내과로 보내주셔서 혹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지 감별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안과적으로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혈액학적으로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흔히 생길 수 있는 빈혈,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 활성도가 높을 때는 혈소판이 증가하는 혈소판 증가증도 보일 수 있고요. 신경학적 침범, 이거는 신경을 직접 침범한다기보다는 염증으로 인해서 손목의 공간이 좁아져서 손목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압박이 생기면서 오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보일 수 있고,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 당시부터 골 밀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골다공증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실제 환자 사진인데요. 71세 여성분입니다. 1년 전부터 양쪽 손목이 뻐근했는데 특별히 관절 증상을 호소하진 않으셨고 전신 위압감과 피곤감이 지속된다 하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상 보시면 아까 2년 지난 환자의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손목이 많이 진행을 해서 8개의 뼈의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뼈가 군데군데 미란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 제가 설명드릴 때는 뼈가 녹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환자분은 양쪽 손목만 좀 뻐근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상당히 진행한 높은 질병 활성도를 보이고 있었고 또한 염증 수치도 상당히 높았어서 우리가 보통
이 다스라고 하는 스코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질병 활성도가 5.2를 넘게 되면 우리가 높은 중증의 질병 활성도다 얘기하는데 내원 당시 5.68이라는 상당히 높은 질병 활성도를 보였던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60세 남성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받을 당시에 가슴 사진을 보니까 가슴 사진에서 폐 부분에 하얀 마킹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보니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간질성 폐질환, 우리가 까만색 부분이 폐포이고 정상적인 폐포인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하얗게 두꺼워진 라인이 군데군데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폐 하부에 생기는 특징이 있고 양측성, 등 쪽에 가까운 곳에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진단 당시부터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관절 외 증상을 가진 60세 남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사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이게 류마티스 청년 발병이든 노인 발병이든 치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을 조절하는 항류마티스 제제, 면역 조절제를 쓰는 것인데요. 고전적으로 합성 항류마티스 제제로 알려진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메토트렉세이트, 그 외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술파살라진, 레플루노마이드, 타크롤리무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주사 제제로 알고 계시는 생물학적 제제가 또한 항류마티스 제제입니다. 항-TNF 제제나 토실리주맙, 아바타셉트, 리톡시맙 같은 주사제 외에도 바이오시밀러 제제가 요즘 많이 나와 있고요. 표적 합성 경구 항류마티스 제제라고 해서 생물학적 제제 이후에 나와 있는 치료 약제인데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에서는 경구 약제라 참 쓰면 좋을 텐데 현재는 사용이 조금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공히 다르지 않게 사용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많이 쓴다고 알고 계실 테지만 스테로이드 매우 좋은 약이고 우리가 초반에 반드시 쓰지 않기가 어려운 약입니다만 질환 조절 항류마티스 제제로 치료의 근간을 가져가게 되고 스테로이드는 이런 항류마티스 제제의 효과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약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리고 급성기의 증상을 빨리 가라앉히는 데 사용하는 그런 항염증 제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소염 진통제 역시 통증 등의 증상을 조절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노인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을 좀 잠깐 짚을 텐데요. 갑자기 시작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큰 관절을 침범한다. 또 피로, 발열,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이 흔하다. 또 염증 수치, 질병 활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혈적 마커가 젊은이에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르게 류마티스 인자 음성이나 항CCP 항체 음성을 곧잘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류마티스 다발 근통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병이냐? 50세 이상에서 진단명을 붙일 수가 있고요. 남녀비는 1대2 정도로 여자에서 조금 더 많지만 남자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이 더 생기는데요. 최고의 발병률은 65세 이상에서 있다라고 보고 주로 70에서 79세 사이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 이 질환을 잘 모르는 경우에 진단까지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 2, 3개월 소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매우 특징적인 증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뒷목부터 윗등 그리고 양측 어깨의 통증과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뻣뻣함이 특징적이고요. 또 아래로 내려오면 허리부터 엉치 앞쪽까지 뻣뻣함과 통증이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걷기 어렵거나 그래서 거동을 잘 못하고 자꾸 앉고 눕게 되는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노인이기 때문에 그냥 노인이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적어도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특히 아침에 조조강직이 45분 이상 양측성 대칭적으로 지속된다면 그리고 약간의 미열과 무력감, 피로, 식욕부진, 체중 감소와 같은 전신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서 근처에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염증 수치가 높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야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함께 감별이 필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원이부 증상으로 손발 함요 부종을 가지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물풍선처럼 양측 손등 혹은 양측 발등이 퉁퉁 부어서 누르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손가락 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손발 함요 부종이라고 하는 증상도 곧잘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분류 기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침에 뻣뻣함이 45분 이상, 고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과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혈청 마커가 음성이면서 다른 관절에 침범이 없을 때, 이 4점 이상이면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초음파를 볼 때는 보통 어깨와 고관절에 대해서 초음파를 보게 되고, 점액낭염이나 활액망염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가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에 대한 케이스인데요. 72세 여자분이고 3개월 전에 양측 어깨 통증이 시작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2달 전에 무릎이 아파서 양쪽 무릎에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 호전이 없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양측 어깨와 손목의 조조강직, 뻣뻣함이 1시간 이상 가고 염증 마커가 굉장히 높았고 혈청 마커라고 하는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가 모두 음성인 분이었습니다. 다른 질환을 감별했다고 보고 류마티스 다발 근통에 준해서 경구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였을 때 다음날 양팔이 번쩍 올라가고 아주 가벼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류마티스 다발 근통의 치료는 스테로이드입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처방을 하였을 때 하루 내지 이틀 안에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빠른 반응이 없을 때는 오히려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진단을 재고해 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은 종류의 항류마티스 제제들을 썼지만 사실 이 류마티스 다발근통은 그런 약제들을 썼을 때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더 예후가 좋다라고 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미국에서 인정된 생물학적 제제로 사릴루맙이라고 하는 약제를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나 혹은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래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 재발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진단은 굉장히 비특이적이죠. 어깨가 아프고 팔을 좀 못 들겠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오른다는 것은 다른 많은 질환에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질환들을 배제하고서 이 질환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감별 진단이 많기 때문인데요. 어르신들 어깨 회전 근개 질환 많고요. 유착 관절 낭염 많고요. 우리가 흔히 동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어깨의 퇴행성 관절이나 혹은 내분비 질환으로도 가능하고 또 파킨슨병이나 우울증 등에서도 어깨가 못 들겠다, 움직임이 어렵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모두 감별이 필요하고요. 류마티스에서 보는 염증성 질환들, 가장 먼저 나오는 노인발병 류마티스 관절염 반드시 감별 필요합니다. 실제 케이스인데요. 52세 여자가 6개월 전에 팔을 들기가 어려워서 전신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염증 마커가 높고 혈청 마커가 모두 음성이어서 류마티스 다발근통으로 진단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썼지만 환자는 약물 복용 후에 컨디션이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아까 스테로이드 반응이 없으면 진단을 재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T상 이렇게 복강내 방선균증 감염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항생제 치료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호전된 케이스였고요. 64세 남자, 2주 전부터 팔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 염증 마커가 높고 류마티스 인자가 약 양성이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긴 약 양성으로 보고 류마티스 다발근통에 대해 스테로이드를 썼지만 환자는 증상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흉부 CT를 체크했는데 보시는 노란색 마커의 위치에 전이성 폐암이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케이스였습니다. 81세 남자이고요. 2주 전에 오한과 발열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보신 손발의 함요 부종이 1주 전부터 있었고 양팔을 들기가 어려워서 응급실에 내원을 했는데 염증 마커가 높고 류마티스 인자 음성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염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복부 CT를 촬영을 하고 양팔을 들기 어렵다는 근골격 증상으로 류마티스 내과에 의뢰됐던 환자입니다. 환자를 복부 CT를 보시면 오른쪽 콩팥과 다르게 왼쪽 콩팥에 큰 덩어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는 신세포암, 신장세포암으로 진단이 됐던 환자이고 이 환자는 근골격 증상에 대해서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바로 증상이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앞서와 같이 암에 대해서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부종양 증후군으로서 류마티스 다발근통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 암 환자에서 약 8% 정도가 류마티스 증상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암 치료와 무관하게 또 스테로이드를 조금만 쓰면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편이든 치료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78세 남자이고 4달 전에 치아를 뽑은 후에 두통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석 달 전에 혈변으로 입원을 했는데 당시 고열이 있었고 배가 아파서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 환자는 이후로도 전신 통증이 증가했고 2주 전부터는 양 골반부의 강직과 통증, 어깨와 위팔의 통증이 악화되어 내원했습니다. 높은 염증 마커를 보이고 있는데요. CT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게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주변으로 두꺼운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 점차 심장과 가까워져서 아래 복부로 내려가게 되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동맥염이고요. 이 대동맥염증의 염증이 또 다른 곳에 있는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PET-CT를 체크를 했을 때 PET-CT 상에서도 이 대동맥염 외에도 아래로 내려오면 양측 경동맥으로 이어지는 뿌리 부분, 왼쪽에 있는 애과의 동맥까지도 우리가 대동맥염 외에도 염증을 마커를 보이는 강한 진한 밝은 색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류마티스 다발근통 외에도 이렇게 동맥의 염증을 동반한 거대세포 동맥염이 함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입원했을 때 염증 마커가 굉장히 높았고 항생제 치료했지만 염증의 감소가 없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류마티스 다발근통의 증상이 생겼고 고용량 치료를 시작하고서는 좋아진 염증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90세 여자이고 2주 전에 집안에서 보행 중에 넘어져서 왼쪽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을 했고 골절을 의심해서 입원했습니다. 염증 마커가 높았고 목이 아프다 해서 경부 CT를 체크를 했는데요. 역시 경부 CT를 보시면 심장에서 올라오는 이 동맥, 경동맥 2개 주변으로 도나스 같이 까만 음영이 두껍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부 통증을 유발했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환자에서는 이 CT를 통해서 주변을 두껍게 싸고 있는 이 막이 혈관의 벽이 되겠고 이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염증을 앓고 있는 것을 CT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경동맥염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PET-CT를 시행을 했고 PET-CT 상에서도 경동맥을 따라서 염증이 왼쪽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도 양측성으로 애과 동맥 그리고 대동맥의 염증이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서도 역시 류마티스 다발 근통으로 진단을 하면서 거대세포 동맥염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습니다. 거대세포 동맥염 갑자기 이게 무엇이냐? 50세 이상에서 진단하는 혈관염인데요. 전형적으로는 측두동맥, 우리가 관자놀이에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누르는 이 축두동맥에 이상이 있는 것이 고전적으로 표준 진단법에 포함되는 검사인데요. 여기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 우리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유럽인을 조상으로 한 백인에게서 높은 발병을 보인다고 해서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두동맥이 두꺼워진 모양을 사진에서 보실 수 있고 두통과 씹을 때 씹다가 한 번씩 턱이 아파서 씹기가 어려워지는 저작근 파행 증상이나 시력의 변화 또한 목을 눌렀을 때 경동맥이 아픈 압통을 느끼고 혹은 사지의 통증이나 파행, 걷다가 쉬어야 하는 혹은 맥박과 혈압이 비대칭이거나 혈관에서 잡음이 들리는 소견을 보이는 혈관염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신 증상을 가질 수 있는데요. 특히 열이 나는 특징이 있고 55세 이상에서 불명열의 원인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염증 수치가 상승돼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50세 이상이고 어깨 목 부위에 아침 강직이 있고 또 염증 수치가 높고 하는 것들이 류마티스 다발근통과 공통된 소견입니다. 앞선 환자들에서처럼 PET-CT에서 대동맥의 활성도를 확인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조직 검사로 우리가 확진한다고 했었지만 요즘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달무리 징후라는 것을 보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지나가는 양쪽으로 까만색 혈관벽이 두꺼워진 징후를 보이는 것인데요. 류마티스 다발근통 환자에서 실제 거대세포 동맥염이 증상 없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무증상으로 거대세포 동맥염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류마티스 다발근통 발병하고 첫 해 동안 조직학적으로도 확진이 되는 경우가 20명에 1명 정도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상으로도 류마티스 다발근통 단독 발병 환자에서도 달무리 징후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예민한 펫CT에서는 90% 이상 동맥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류마티스 다발근통 환자에서 이 동맥염이 동반되었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류마티스 다발근통 환자의 5분의 1 정도는 증상이 없지만 조직검사상에서도 양성을 보일 수 있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 거대세포 동맥염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중에 한 반수 정도는 류마티스 다발근통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류마티스 다발근통과 거대세포 동맥염이 하나의 단일 스펙트럼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류마티스 다발근통으로 발현을 한 환자이지만, 그렇게 병원에 내원을 한 환자이지만 이 환자들이 언제라도 이 동맥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발병 전에 거대세포 동맥염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다발근통과 앞선 예시의 환자들처럼 동맥염이 동시에 발병을 하기도 하고, 혹은 류마티스 다발근통을 치료하고 좋아지던 중에 증상이 나빠지면 거대세포 동맥염이 함께 발병한 것인지 아닌지 의심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간격은 또한 몇 달, 또 몇 주의 간격이 아니라 수년의 간격을 두고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다발근통 환자를 볼 때는 거대세포 동맥염의 발병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북유럽에 많고 우리나라엔 거의 없다 했던 것은 이 측두동맥을 침범하는 거대세포 동맥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앞선 환자들처럼 머리 위쪽이 아니라 목 아래쪽으로 발병하는 2개 외 혹은 2가지가 다 섞여 있는 혼합형의 거대세포 동맥염이 분명히 우리가 감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대세포 동맥염 역시 스테로이드를 주된 치료로 하는데요.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다발근통이 저용량으로 치료가 됐던 것에 반해서 이 동맥염은 혈관에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고용량을 최소 2에서 4주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혈관의 합병증, 특히나 시력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위쪽, 2개 내쪽을 침범하는 경우라면 즉각적으로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만 시력의 손상을 막고 대혈관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거대세포 동맥염이 진단이 되는 경우라면 아스피린을 금기가 없는 한 같이 쓰는 것을 권고합니다. 역시 앞선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르게 항류마티스 제제보다는 생물학적 제제가 치료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약이고요. 류마티스 다발근통과 거대세포 동맥염의 공통점을 잠깐 짚어보면 둘 다 스테로이드로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잠재적으로 취약한 노인 인구에서 장기간으로 스테로이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취약한 인구라는 점에서 우리가 유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질환 모두 재발과 악화가 매우 흔하고요. 또 노인분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질환 자체의 활성도 부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서 류마티스 전문의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상을 요약을 좀 해볼 텐데요. 노인의 특성에 따라서 노인병은 비전형적으로 발현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감별할 질환이 굉장히 많고 고려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세, 60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 다발근통과 다른 병이고, 또한 치료적인 면에서 예후의 측면에서 서로 감별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류마티스 다발근통을 진단한 경우라면 이 혈관염이라고 하는 거대세포 동맥염의 동반 여부가 치료와 예후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세포 동맥염이 대동맥에 발병을 하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 대동맥류라고 하는 동맥이 늘어나는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다발근통 환자로 진단이 되었다면 이 동맥염의 존재를 꼭 같이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질환이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다발근통이든 혹은 동반된 거대세포 동맥염이든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최소한의 스테로이드로 질병을 조절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흥님께서 첫 번째 질문 주신 건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번 진단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교과서적으로 평생 약을 복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많이 차이가 생긴 점은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제재 또한 표적 합성 제재와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을 좀 줄이면서 경과를 좀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약의 약을 막 한 주먹씩 먹었던 시대와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질병 활성도를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6개월에 한 번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류마티스 담당 교수님을 만나시면 6개월에 한 번 질병 활성도를 평가를 하면서 질병 활성도가 잘 조절이 되고 있다, 거의 관해 수준에 왔다라고 한다면 약제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진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추러스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OX로 한다면 저 X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항류마티스 제제 처방을 하고 또 스테로이드와 소염진통제 처방을 드리는데요. 그 약제를 메인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영양제라고 한다면 비타민 D 혹은 뭐 오메가3 정도의 약제들을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면역 질환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비타민 D 정도는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여담이지만 비타민 D를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비타민 D가 과량이 되게 되면 오히려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먹는 경구 영양제로 비타민 D를 드시는 편이 정기적인 주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여담으로 드립니다. 뮤리엘님께서 또 질문 주셨어요. 쌤, 저희 어머니는 관절염 약을 안 드시더니 새끼손가락이 굽었어요. 의사쌤 말씀을 안 듣더니 약이 늘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다고 하셔서 83세 이젠 어쩔 수 없나요? 약을 드시지 않은 기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테로이드 그리고 소염진통제가 위장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우리가 오늘 노인발병 류마티스 관절염 말씀드렸는데요. 노인분들께서는 노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도 위장장애가 쉽게 생기실 수 있는 분들인데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더 위장장애가 생기죠. 위궤양 발병도 높고 위염 발병도 높고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계속 줄이면서 항류마티스 제제를 메인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우선 중요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변형이 와버린 관절은 사실 예쁜 관절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시면 아마 안 아파도 드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목적은 지금 당장 증상만 좋아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관절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더라도 항류마티스 제제, 아프지 않으니까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줄일 수 있지만 항류마티스 제제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시면서 약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관절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변형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83세 어머님의 새끼손가락은 다시 예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질병 활성도, 연세가 많으시면 아까 관절 외 증상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신장이나 폐와 같은 관절 외 증상의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의 약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는지 한번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굽어버린 새끼손가락 외에 다른 관절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항류마티스 제제를 쓰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김지은 님께서 소아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걸리나요?
완전 채식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하던데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우리가 연소형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성인에게 아까 제가 청년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 말씀을 드리면서 30에서 50세가 메인이다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요. 이 소아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성인화와 다르게 전신으로 막 고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성인과는 좀 다르게 큰 관절 혹은 눈에 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좀 다릅니다. 발병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성인 질환을 위주로 보는 류마티스 의사다 보니까 발병률이 정확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아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부르는 진단명은 연소형 관절염으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완전 채식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좋다 나쁘다란 말씀을 드리기보다 시기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죠.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항산화 시기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그다음에 브로콜리, 또 블루베리와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뭐 좋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토마토로만 매 끼니를 갈 수도 없고 블루베리나 브로콜리만 먹고 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류마티스 치료제를 우선하시고 보조제들이나 식사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돕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삐뽀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피검사에서 2가지 수치가 모두 양성이어야 하는데 하나가 안 나왔다고 해요. 저는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하거든요. 정형외과에서 충격파 치료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고 지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몸이 굳을까 걱정됩니다. 손가락, 손목, 발목, 발가락, 무릎, 왼쪽 고관절, 양 어깨가 아픕니다. 2가지 수치가 모두 양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서 그 2가지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류마티스 인자하고 CCP 항체를 의미하는 거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수치가 다 음성이어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 모두 양성이어야 하는데 하나가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혈청 마커를 의미하는 거라면 저것은 류마티스 전문가에게 새롭게 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저 2가지 수치가 혹시 염증 마커를 의미하는 거라면 역시 ESR과 CRP라는 염증 마커 둘 중 하나만 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2가지 수치가 뭔지 몰라서 제가 양쪽 방향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하다, 충격파 치료만 하고 있다. 만약에 2가지 수치 중에 하나만 양성이시고, 즉 류마티스 인자 혹은 CCP, 혈청 마커 중 둘 중 하나만 양성이시고 혈액에서 염증 수치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앞서 제가 표에서 잠깐 보여드린 MRI나 초음파 검사에서 관절 주변에 활막 염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고 봐도 되는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충격파 치료가 당연히 치료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는지 여부를 먼저 제대로 류마티스 전문의와 한번 만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다 감별돼서 류마티스라고 볼 부분이 없어서 충격파 치료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러 군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염증이 없고 류마티스 인자는 정상에서도 양성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확실히 아닌 게 맞다면 저기 말씀하신 저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의 성별과 연령을 제가 모르지만 섬유근통 감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류마티스 전문의를 한번 만나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저스트 무직님께서 발목 쪽에 류마티스가 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점점 증상이 상체 쪽으로 전이되기도 하나요?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에서는 이제 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이제 전이는 암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면 이게 어디로 퍼진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발목 쪽에 오기 때문에 상체로 올라온다거나 혹은 상체에 생겼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발목 쪽에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정말 오신 게 맞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중을 부하하는 관절이잖아요, 발목은. 서 있거나 걷거나 뭐 때로 뛰거나 하는 체중 부하를 계속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염증이 있을 때는 염증이 있는 쪽에 최대한 부하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관절염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을 받으신 발목이 맞다면 항류마티스 제제를 정말 잘 드시고 염증이 있는 관절에 부하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면서 보신다면 증상이 뭐 꼭 상체 쪽이 아니라도 다른 관절에 류마티스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류마티스 제제를 먹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지금 있는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들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질병 활성도 자체를 낮추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항류마티스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발목 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 있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약을 잘 드신다면 증상이 다른 쪽에 생기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트렌드 메이커님. 적외선 열 치료기가 관절염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관절염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요. 15분에서 20분 이상을 넘게 열 치료를 보통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온도를 쏘이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염증성 관절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코멘트일 것 같은데요. 염증이 있을 때는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의 온도나 열의 파급되는 시간에 따라서 염증을 더 깊게 넣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열 치료기의 온도나 혹은 적외선 열 치료기의 사용 시간이 중요할 것 같고 뭐 15분 이내로 너무 높지 않은 온도로 깊은 염증을 파급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니 많이라는 것 때문에 좀 걸림이 있네요. 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지금 환자분의 관절염 상태에서 이게 질병 활성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외선 열 치료기를 쓸지 말지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환자분이라면 지금 관절의 염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추천하지 않을 거고요. 관절의 염증이 조금 있고 많이 뻣뻣하다라고 한다면 이 적외선 열 치료기를 통해서 관절의 활동 범위를 조금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많이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와 Q&A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노인성 류마티스 질환으로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생기는 질환은 우리가 노인에게 생기는 문제로 그냥 치부하기 쉬운 면들이 있는데요. 증상이 있으시다면 류마티스 전문의를 꼭 만나셔서 필요한 감별 질환들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